둘, 셋. 안녕하세요. 억만장자 CMO 몰루 CF 푸디. CW 와식입니다. 와. 저희 오늘 주제는 하늘에서 맛있는 음식들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늘에서 음식들이 내려와. 이번 화 주제는 모든 것이 0칼로리인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저당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저당 음식 다들 친숙하신가요? 요즘은 편의점만 가도 제로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제로 붙어있는 거 먹어봤었어요. 맛이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약간 사실 기대를 안 하고 먹었는데 맛이 괜찮았고, 근데 여전히 약간 씁쓸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단백질을 먹는 듯한 그 뒷맛이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뭔가 그 인공 감미료 특유의 맛 이런 맞아요. 느낌일까요? 약간 입에 쩍쩍 붙는 듯한 그 느낌? 그게 좀 있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 갈 때도 보통 제로 콜라 많이 먹는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제로 콜라 없다고 한 적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때 SNS에서 엄청 유행했었던 라라스윗 모나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한 12개 정도 집에 쟁여놔가지고 아, 정말요?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 1, 2분 돌려가지고 먹었더니 아주 바삭바삭하고 예. 그게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네, 아이스크림. 근데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먹는 거예요? 정확히는 아이스크림 겉에 웨이퍼라고 해야 되나? 과자류 같은 네, 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과자류 같은 게 감싸가지고 딱 1, 2분 돌리면 겉은 바삭바삭한 와플콘, 네, 와플콘 느낌인 거고 네. 안은 그냥 아이스크림이 조금 녹은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꿀팁.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렇게 먹는 게. 저희가 얘기한 이런 제로 칼로리 음료나 저당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제로 푸드 시장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더 크게 보면 헬시 플레저라는 시장에 포함이 돼요. 헬시 플레저라는 거는 이제 건강한 헬시와 기쁨, 플레저를 합친 합성어로서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의미인데, 과거에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빡세게 시기하고 이런 게 정석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MZ들이 나는 그런 거 감내하지 않겠다. 나는 건강도 원하고 맛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니즈가 강해지면서 두 가지 모두 다 가져가는 그런 제품들의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시 플레저라는 게 되게 다양한 게 어쨌든 건강에 관한 거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운동하러 가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하드웨어들, 의료기기나 보조기구들 아니면 워치 많이들 차고 다니잖아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인바디 같은 것도 예전에는 보건소 가서 하는 거였는데 요즘엔 이제 가정용 인바디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기들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보면은 어플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어플도 되게 많이 나왔죠.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식단 공유하는 어플을 한 몇 개월 동안 써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히 혼자서 식단 기록을 하면은 되게 재미없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이 음식 먹는 것들을 공유받으면서 가끔씩은 칭찬해주고 가끔씩은 욕하고 너 정신 안 차려? 막 이러면서 하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오래 간다라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어 해본 적 있는데 이게 원래 사실 매일매일 추천을 해주거든요, 운동을. 근데 제가 점수를 채우려고 추천해주는 운동은 안 하고 식단만 기록하고 있길래 그냥 끊었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서. 수면의 질을 도와주는, 측정해주거나 잘 때 듣는 소리들 이런 거 들려주는 어플도 있고, 또 요즘은 명상?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다들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 명상을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식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헬시 플레저 트렌드 하에서의 식품들은 뭔가를 뺍니다. 글루텐 프리 해서 두부면, 곤약면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 밀가루를 대체하는 식품들, 아니면 이제 제로푸드라고 해서 요거는 당류를 줄인 제로당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쿠키라던가 아니면 아예 칼로리가 제로인 제로 음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닭가슴살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냥 그 퍽퍽한 그런 닭가슴살을 먹었어야 했다면 요새는 엄청 잘 나오잖아요. 그 소스도 엄청 다양하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 맛하고 질감까지 하면서 그 칼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가 참 신기하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 먹을 거 없을 때 닭가슴살 올려둔 거 이제 하나씩 꺼내 먹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장 이름대로 정말 헬시 플레저의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이어트의 정석으로 알려진 영양학적 그 원리가 탄수화물 줄이고 당류 줄이고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 이 세 가지 축으로 제품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레저를 놓칠 수 없으니까 맛도 챙기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당류 제로랑 칼로리 제로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름 그대로 아닌가요? 당류 제로이더라도 칼로리 제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 칼로리 제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설탕 이런 쪽은 제로다라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네, 맞아요. 식음료 쪽에서의 제로가 뭐 뒤에서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제로 콜라가 제일 유명하죠. 네. 네, 그거는 제로 칼로리였어요. 그래서 칼로리도 없고 당류도 없는 제품이었던 건데 다른 카테고리로도 확장이 되면서 음료는 제로 칼로리를 할 수가 있지만 쿠키나 이런 거는 칼로리를 없애버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죠. 왜 다른 영양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그래서 당류를 좀 제로로 만드는 걸로 개념이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상술에 넘어가서 사고 났더니 알고 보니까 제로 당 이런 거여가지고 칼로리는 비슷하네? 이런 뭔가의 얄팍한 상술에 넘어가는 경우도 은근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제로만 보고 사니까 제로면 무조건 제로 칼로리겠지 하는데 생각보다 소비자가 좀 주의해야 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음료류에서는 제로 칼로리가 많이 있지만 그 외에 간식이나 식품류 그리고 음료 중에서도 단백질 들어간 두유류나 막 이런 거는 제로 칼로리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당류만 줄인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점점 크고 있죠. 일단 크게 말씀드린 헬시플레서 시장, 건강관리에 대한 시장을 보자면 여기는 그냥 말도 안 되게 커요. 200조 원. 20년도에 214조 원에서 21년도에 253조 원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밑에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식품류로 좀 한정을 해서 보자면 건기식 시장, 건강기능식품이죠. 유산균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그 시장이 6조가 넘고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 방금 얘기한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음료들로 가보면 식물성 음료 시장, 두유나 아몬드나 오트밀 이런 시장이 작년 시장 규모가 한 8천억 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백질 음료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장이 한 4천억 원. 그리고 제로 탄산 음료 시장이 한 6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21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3배 성장했다고 해요. 여기도 말도 안 되게 성장률이 빠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럴 법도 한 것 같은 게 되게 최근 2년 사이에 엄청 제로 음료 이것저것 다 나왔다라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는 것 같기는 해요. 기사로. 맞아요. 잘 안 보이던 곳들에서 다 하는 느낌. 그리고 침투율 관점에서 보자면 이 음료업계 1위가 롯데칠성 음료인데 여기가 작년에 탄산음료 매출이 국내에서 한 9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로 탄산 음료의 매출액이 2,700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체 중에 30%가량을 차지를 한 거죠. 이 침투율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로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의구심이 많이 들기는 할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맛을 냈는데 제로? 이런 느낌으로 초반에는 이렇게 시장이 주춤주춤하다가 이제 한 번씩 SNS에 바이럴이 되기도 하고 맛 그렇게 별로 차이가 안 나 이런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기에 힘입어서 기업들에서도 관련된 제품들을 하나씩 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약간 플라이휠이 그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뭔가 처음에 제로 음료 접했을 때는 이거 맛 괜찮나? 라는 생각에 잘 안 사 먹었었는데 점점 주류 시장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런 대체 감미료에 대해서 별로 안 예민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먹는데 다 똑같이 단데 건강도 좋아? 이러면은 이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맛이 아예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기에는 미세하게 차이가 맞아요. 있기는 한데 방금 물론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감내할 수 있다? 이런 어느 느낌인 정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과당, 당류를 섭취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 인공 감미료를 먹었을 때 그 부정적인 인식보다 더 커졌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랑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방금 말씀 주신 그 당류 막 이런 거 예전에는 챙겨서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떤 게 건강에 안 좋고 막 어떤 걸 관리해야 되고 이런 지식들이 되게 많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공감대가 생겨서 헬시 플레저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바디 프로필 찍는 그런 분들의 수도 되게 늘어났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다이어터가 늘어났죠. 네, 다이어터 자체가 훨씬 늘면서 그 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사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지식도 늘어난다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당에 대한 지식도 안 좋다라는 그것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약간 주목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의 트렌드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다이어트의 정석이라고 일컬어지던 게 예전에는 탄단지 비중을 똑같이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식사량을 줄이는 칼로리 제한하는 게 정답인 것처럼 되게 많이 연구가 되고 알려졌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야 한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류가 모두의 적이 됐죠. 릴스 보면은 뭐 하나 먹고서 이렇게 재가지고 맞아요. 딱 오르는 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테스트 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것만 맞아요, 생각하더라도 적이 된 것 같긴 하네요. 실제로 당뇨 환자 많이 늘기도 했고 혈당 관리하셔야 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뭔가 측정 기술도 좋아졌을 거고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더 당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기술의 발전도 확실히 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 예전에 비해서 각을 재고 재야 했는데 요새는 그냥 바로바로 핸드폰을 통해서 알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주기성이 짧아지고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네,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제로일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관련 기술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대체 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종류를 보면은 뭐 합성 감미료가 있고 천연 감미료가 있고 천연당 그리고 당 알코올 이렇게 4가지로 주로 많이 나뉘는데 우리가 좀 익숙한 거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 많이 들어봤죠. 그거는 단맛이 나는 식물을 설탕 대신 쓰는 거고 당 알코올 같은 경우는 자일리톨, 말디톨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당 알코올을 주로 언제 쓰냐면 당 알코올 자체는 엄청 달진 않아요. 근데 합성 감미료가 엄청 다니까 식료품에 넣을 때 계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당 알코올이랑 같이 쓰면서 어느 정도 당도를 조절할 때 같이 포함되는 원료로서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먹는 제품에서는 뭐 한 가지 감미료만 들어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식품 회사마다 약간 적절한 배합비 같은 걸 찾아가지고 아, 이 정도 배합비면은 거부감 없이 내가 먹을 수 있겠다를 찾아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막 사카린 같은 경우에도 네. 뉴 슈가 이러면서 이제 시중에 나오는 당들은 그렇게 팔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 합성 감미료들은. 네. 근데 그것도 만드는 회사마다 그 배율이 엄청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합성 감미료 사용할 때 되게 제일 중요한 게 적절한 단맛을 만들어내는 거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마다 그 당의 퍼센트가 다르니까 요걸로 한 30g 넣었으면은 다른 걸로는 30g 똑같이 넣어도 똑같은 맛이 안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맞아요.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합성 감미료는 화학 물질인 거네요. 먹어도 그쵸. 되는. 그렇죠. 합성을 해서 그런 맛이 나게 하는 그 감미료일 뿐이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마케팅에서는 다 그냥 대체 감미료를 썼다라고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4가지나 되잖아요. 근데 4가지별로 특성도 다 다르고 특히 또 당 알코올 같은 경우는 당류는 낮은데 그래도 혈당 지수라든지 이런 게 설탕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반 정도 돼가지고 결국 이 제품을 2배 먹으면은 일반 제품을 일반적으로 먹는 거랑 다름이 없는? 그래서 당류가 없다고 해서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반 소비자들이 알려면 좀 더 자세히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혈당 지수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GI 지수라고 하는데 특정 음식을 먹은 이후에 2시간 동안 혈당이 상승한 면적이 포도당을 먹었을 때랑 비교해서 어떤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해요. 그래서 식품들별로 이 혈당 지수들이 있는데 쌀밥을 먹었을 때 혈당 지수가 한 86 정도 되고 고구마가 61 그리고 사과가 38 대략 요 정도 레인지? 가장 낮은 게 대두콩 같은 거 먹으면 18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설탕이 68이니까 고구마와 쌀밥 사이인 거고 말티톨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가 거의 35에서 52? 고구마보다 조금 낮고 사과보다 조금 높은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태도 한 번 있었어요. 롯데 쪽에서 제로 과자? 이런 거를 한번 냈었는데 SNS상에서 제로라고는 하지만 이 혈당 지수나 이런 것들은 거의 70%, 80%이기 때문에 먹을 때도 그냥 막 먹지 말고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롯데 제과 측에서 혈당 지수가 0이나 0에서 5 정도의 이제 친구들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말티톨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홍보 방법을 쓴 게 약간 괘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티톨이라는 그 이름이 되게 익숙한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쌀밥 진짜 위험하네요. 한미 먹어야겠어요. 한미밥 55네요. 괜히 왜요? 그 SNS에서 저당밥. 네, 그래요. 맞아요. 저당밥솥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요즘 핫한데. 요새 진짜 핫한데 쌀밥을 할 때 밥을 짓기 전에 위에 뭔가를 얹고 같이 밥솥을 돌렸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은 단물이 빠진다 해야 되나? 맞아요. 단물이 그릇으로 쫙 빠지면서 일반적으로 밥하는 거에 비해서 이 GI 지수가 낮아진다, 혈당 지수가 낮아진다. 이런 신통방통한 친구가 보여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아니 요즘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 제가 그걸 어디서 또 듣기로 그것도 마케팅이다. 아, 이것도 마케팅 하는 소리예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나요?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나를 속이기가 너무 쉬워서 상에 만들기가.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소비자들을 공부하게 만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주고 싶었던 게 제로 음료가 진짜 0칼로리냐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들었는데 주변에서도 일단 0칼로리가 아니에요? 식약처 기준으로 식품 100ml당 4kcal 미만일 때 무열량이라고 표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사실상 아주 조금은 칼로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로 당 같은 경우는 100ml 아니면 100g당 당이 0.5g 미만일 때 쓸 수 있어서 알코올도 막 무알코올이라고 쓸 수 있는 그 기준이 사실 아예 알코올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낮을 때부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스리라차 소스도 0kcal라고는 하지만 맞아요. 예, 실제로 재봤을 때는 찐 0kcal는 아니라고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 4에서 8 사이다? 이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랑 동일한 양상이군요. 그쵸. 또 흥미롭군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보니까 되게 의심스럽네요.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합성 감미료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막 이슈 생기는 거 아닌가? 나중에 이슈 생기는 경우 프리님처럼 합성 감미료 이거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있나? 이런 위해성과 안정성 관련해서 참 이야기가 많기는 해요.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이제 사카린인 것 같은데요. 사카린은 사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식품의 단맛을 내는 데 쓰이는 감미료로 동일한 중량의 설탕 대비로 300배의 당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사카린만으로는 사실 계량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넣어도 단맛이 이만큼 증폭되니까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포도당 등을 섞어서 회사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른 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카린의 경우에 1977년에 캐나다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방광암에 걸린 쥐가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었어요. 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서 다들 이제 화들짝 놀라게 되었죠. 미국의 식품의약청의 경우에는 즉시 사카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사카린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라는 청원서를 미국 의회에서 한 100만 통 정도 받았대요. 미국인들이 많이 먹던 그런 다이어트 식품들에는 사카린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첨가물이었는데 이 사카린 아예 전면 금지해버리면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러한 청원서를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타협을 받던 게 이제 해당 제품들에는 이 제품의 사용은 건강에 해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 실험 결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카린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고문을 표기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밝혀진 게 아까 전에 77년도에 진행했던 그 실험의 경우 쥐에게 1일 섭취 허용량의 500배에 달하는 사카린을 투여했더니 이제 방광암에 걸렸다라는 인과관계에서의 오류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나온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이거랑 동일한 로직으로 하면은 소금 한 50배 정도 인간에게 투여하면 죽어요. 양이 문제다. 네, 양의 문제다. 우리가 실제로 먹게 되는 사카린의 양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이제 반박 자료도 존재했고요.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방광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사카린의 실제 발암 가능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카린의 독성이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그리고 2001년도에 각각 미국 의회와 식품의약청이 사카린의 경고문 부착 법안을 철회하고 안전한 물질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2010년도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사카린의 인간 유해 우려 물질 리스트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렸죠. 20년, 30년 동안 오해를 가지게 되었지만 수십 년간의 조사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유일한 인공 감미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도 있고요. 다만 이런 미국의 사례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게 제한적이라고 해요. 다른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이나 수크랄로스 이런 거에는 사용 제한이 없는데 왜 우리 사카린한테만 이러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약간 이해되기는 합니다. 아, 맞아요.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얘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정에서는 얼마나 쓰든 상관이 없는데 가정에서 사카린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 네,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랑 이제 사용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절임식품이나 뭐 어육 가공품 이런 쪽에만 하다가 지금은 조금 확대가 되었다고는 하네요. 사카린이랑 비슷하게 아스파탐 같은 경우도 그런 누명을 입었다가 벗어난 감미료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것도 양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미국 식약청 FDA에서 유해성 평가 연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제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60kg 성인 기준은 하루에 9.76리터를 먹지 않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상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요. 아니, 뭐 9.76리터면은 뭐 물보다 많이 먹는. 네, 그냥 물 대신 사실 물 대신 제로 음료만 마시더라도 그쵸. 9리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누명을 벗었고 그리고 좀 더 찾아보면서 신기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스테비아에 관련된 건데 국내에서 원래 옛날에 1994년도에 소주에 스테비아를 넣어가지고 그 단맛을 냈는데 소주에 스토를 하다가 전량 폐기되고 다 반송이 된 사례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호주도 스테비아가 안전한 걸 알았지만 호주가 설탕의 최대 생산지고 최대 수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감미료가 있다. 그리고 그걸 제품에 사용을 하면 좋다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보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내보낼 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호주에서 제기했던 의문은 이게 안정성이 아직 완벽하게 증빙되지 않았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이것도 양의 문제였고 만약에 진짜 소주에 들어간 스테비아가 문제되려면은 한 사람이 110병을 먹어야 문제가 됐다. 아니 아까의 제로콜라 9리터보다 더 심한데요. 네. 110병은. 그래서 뭐 그렇게 먹으면 알코올로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 말했듯이 뭔가 합성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나 약간 반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단정짓기가 또 어렵기는 하잖아요. 하죠. 그쵸. 몇십 년간 이렇게 보면서 그 몸에 추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심은 해야 될 거는 같기는 해요. 아직 안전한가라고 했을 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렇다고 먹었을 때 바로 죽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다. 맞아요. 예, 먹고 죽으려면 한 110병 마셔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위험하진 않다고 해도 누가 나 몰래 넣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재료식품이 어떻게 확장되어 왔나를 보자면 시작은 다 아시는 코카콜라 제로였어요. 이게 무려 2006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진짜 앞서 나갔어요. 네. 그러고 나서 경쟁사들에서도 출시가 됐어요. 나랑드 사이다 이거 아세요? 이거 저는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거 근데 유행이었던 게 제로가 많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탕 특유 끈적끈적함이 싫다고 이게 맛있다고 주장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 지인 중. 나랑드 사이다가 그냥 일반적인 사이다랑 맛이 좀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맛도 다르고 그리고 아마 이게 좀 쌌어요. 그래서 막 대량으로 막 구매를 해가지고 드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나랑드 사이다가 2010년에 출시가 됐고 그리고 칠성에서도 2011년에 칠성 사이다 제로를 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매출 부진으로 15년에 단종이 됐습니다. 마음이 아프군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던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로 탄산 시장 붐이 왔죠. 그래서 칠성도 다시 출시를 합니다. 이제 시장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21년 1월에 사이다 제로를 출시를 했고 펩시 제로 슈거 그리고 부르르 사이다 콜라 프라이트 제로 이런 것들이 다 21년도 초에 출시가 됐고 또 22년도에는 탐스 제로, 웰치스 제로 이런 다양한 탄산 음료들이 제로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되게 여담이기는 한데 칠성사이다 제로 단종되기 이전에 칠성사이다 제로 되게 맛없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저는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패키징이 하얗거든요. 그러네요. 사이다 하면 원래 그 초록색이어야 하는데 네. 뭔가 그 문법을 맞지 않아서 손이 안 갔던 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재출시한 칠성사이다 제로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이 그대로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리고 제로를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럴 것 같아요. 네, 문득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저당 아이스크림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저희 처음에 얘기한 라라스윗 같은 스타트업들도 있고 롯데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스크림들 뭐 스크류바, 조스바 이런 히트 제품들을 제로 버전으로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한 음료들은 탄산음료인데 그 외로도 되게 다양한 음료들에서도 제로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되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락식혜 제로인데요. 아니 식혜잖아요. 아니, 어떻게 요거에서 제로를 만들어? 이거 당류 제로인 거죠? 비락식혜 제로는 0칼로리가 맞대요. 오, 세상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저당밥솥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뭔가 밥알 자체에도 아니, 칼로리를 엄청 심지어 쌀알이 들어있네요? 네 맞아요. 쌀알이 들어있는데 제로예요. 어떻게 했지? 그래서 이것도 100ml당 네. 4kcal 이하면은 이제 제로잖아요. 그쵸. 그래서 최대한 밥알 몰빵 해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낸 것
같긴 합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궁금하다. 근데 밥알이 가능하면 막 떡볶이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야?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누가 해줬으면 일단 소스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떡만 그 재료로 만들면 재료 떡볶이 나오면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 그쵸, 같은데. 떡볶이나 탄수화물 폭탄인 뭐 재료 면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진짜 곤약떡 이런 걸로 해서 하면 되긴 하겠다. 토레타 이런 이온 음료도 또 재료가 맞아요. 출시가 됐고. 이온 음료도 제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소주 새로 나왔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소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은 사실이 있는데 사실 희석식 소주에는 설탕이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석식 소주면 거의 대부분 제로인데 이 제로 열풍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마케팅처럼 문구를 붙인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잘 떨어맞아서 인기를 엄청 끌고 세로라는 브랜드도 그 제로 덕에 뭔가 안착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뭔가 역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그냥 소주는 당류가 적구나. 맞아요. 그러네요. 참이슬 프레쉬나 처음처럼 부드러운도 당 함량이 1이 안 되네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자몽에이슬은 미쳤다. 자몽에이슬이 30이 넘습니다. 당류가. 세로는 정말 브랜딩, 마케팅의 승리라고 할 수 그쵸,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당시에 제로다 하면서 새로 많이 마셨었는데. 네, 새로 많이 마셨었는데 사실 원효대사 해골물이요. 똑같은 걸 먹고 있었던 거임. 그리고 음료랑 간식류 외에도 바베큐 소스 이런 거 있잖아요. 소스나 잼류, 숙취 해소제 같은 경우도 다 제로 제품들이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로라는 키워드가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잘 먹히니까. 잘 효과적인 것 먹히니까.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시장에서 열심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죠. 각양각색의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생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한번 사 먹어봤던 라라스윗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유명하죠. 여기가 사실 제일 네이트? 유명해요. 네, 저도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라라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에 국내 최초로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을 출시하게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저칼로리로 먹을 수 있다? 이게 굉장한 마케팅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까지도 알 정도였으면은 그쵸, 그쵸. 일단 아이스크림이라는 음식 자체가 엄청 살이 많이 찐다라는 인식이 강력한 그런 음식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저칼로리로 먹을 수 있다. 이게 엄청 강력했고 라라스윗 같은 경우에는 와디즈 이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민간 펀딩을 2차례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5천만 원이랑 1억을 받고 시장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흥국 F&B라는 곳에서 위탁 제조를 하면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근데 라라스윗이 잘 했던 게 뭐냐면 마케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했었거든요. 국내 최초 저칼로리 아이스크림이라는 키워드도 들고 있었고 그 당시에 프로듀스 101이 엄청 인기를 끊었는데 라라듀스라는 그런 마케팅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원재료랑 세부적인 맛이랑 그리고 뭐 패키지, 컨셉 이런 거를 다 사람들한테 투표를 받아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모나카도 제품을 만들었고 흑임자 맛도 출시를 해가지고 할미 입맛 타겟이다. 약간 이런 걸로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유통 채널을 어떻게 확장했는지를 보면 되게 단계적으로 넓혀 나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으로 팬을 모아서 그들한테 판매를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온라인 채널부터 좀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라라스윗이 들어간 게 마켓컬리랑 쿠팡 그 두 개 채널을 주로 해서 마켓컬리에서도 꽤 베스트셀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CU랑 입점을 하면서 확장을 했죠. 22년도에 들어갔나 21년도에 들어갔나 그 정도였을 텐데 판매량이 계속 증가를 해서 올해 4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800만 개를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작년 한 해 동안 판 게 330만 개인데 올해 1월부터 4월 동안 판 게 440만 개라고 해요.
증가량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그게요. 이게 확실히 오프라인 채널에 뿌려진 게 효과가 꽤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 없었고 작년 기준으로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CU 한 개 채널에서 330만 개 정도를 팔았고 그게 개당 한 3,000원 정도 하니까 아마 판매액이 100억 원 가량 될 걸로 보이고 CU가 판 매출이 그 정도니까 라라스윗이 납품한 가격은 그거의 절반 이하겠죠. 50억 정도? 그러면 기존에 팔고 있던 온라인 채널에서 팔린 것까지 다 합쳐도 100억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 않았을까. 생각보다 막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에 비해서 매출이 엄청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저는 요 라라스윗 관련 조사를 하면서 되게 재밌던 게 14년도에도 창업을 했었대요. 그래서 당시에는 밤에만 사용하는 휘발성 SNS 문라이트라는 것을 출시를 했었는데 제3회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결선에도 나가는 등 꽤나 성과를 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저희도 갔었잖아요.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아, 맞아요. 그 스타트업에게 있어서는 약간 뭐랄까요? 어머 무대? 꿈의 무대? 커가는 스타트업들에게는 되게 한 번쯤 저런 데서 발표해보고 싶다라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이미 성과를 냈었던 기록이 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이 아이스크림 쪽으로 틀게 된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이 현차 재료 분석팀 연구원으로 일하셨었다고. 그래도 재료 분석 쪽을 하셨으니까 이런 접근이 가능했겠군요. 그래도 공장 속에서 이렇게 배합을 해볼까? 약간 이러면서. 당시에 저 칼로리 아이스크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 정확히는 한국에는 없었지만 미국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실사례가 있으니까 뭔가 이것저것 논문과 분석을 진행을 하시면서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제 저칼로리 저당 이런 음료는 아닌데 그릭 요거트도 사실 요 트렌드 하에서 시장이 꽤 크고 있잖아요. 그릭데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국내 1세대 그릭 요거트 브랜드고 여기는 16년도에 이제 2대 주변 가게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매장 확대하고 해서 지금은 전국에 10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투자도 꾸준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리즈 B까지 한 100억 정도 규모 투자를 유치를 했었고 또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컬리랑 쿠팡을 통해서 유통을 하면서 그릭 요거트 부분의 베스트셀링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매출이 최신 매출은 없는데 22년도 기준 매출이 18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럼 작년엔 조금 더 커졌겠죠? 근데 저도 여기는 그냥 그릭 요거트 먹어보려고 찾아보면 항상 상위에 떠서 많이 먹어봤던 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학가의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건지 그냥 그 주변 학생들? 찐팬들과의 어떤 소통과 유대감 이런 거를 강조하는 브랜딩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만큼 커왔으니까 그 다음 성장을 위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해요. 오프라인 매장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번 가게를 들르신 분들은 온라인에서도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으로 소통을 강조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인테이크라는 스타트업도 있죠. 여기는 좀 전공자들이 만들었어요. 서울대 출신 식품공학자들이 13년에 설립한 대체식품 푸드테크 기업이라고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대체 당류, 그러니까 제로 칼로리 탄산 음료였는데 그거 말고도 대체육, 대체 계란 이쪽 분야에서도 되게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음료뿐만이 아니고 타먹는 간편식 아니면 뭐 커리, 비건 돈가스, 후무스, 죽 취급하는 음식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작년 매출은 공개가 안 돼 있는데 재작년 기준 매출이 181억, 그릭데이랑 비슷하죠.
그리고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시리즈 B까지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시리즈 B에서 한 80억 원, 총 투자 유치한 게 150억 원 정도. 그 인테이크가 조금 차별화되는 게 보통 이런 식품 쪽 스타트업들은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다들 OEM으로. 네, 브랜드 마케팅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그러니까 잘 팔고 그 제품 자체는 외주를 통해서 생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R&D 역량이 내재화가 되어 있다 보니 그걸 기반으로 국책 연구 과제들도 많이 수주를 하고 있고 대체식품 쪽 관련된 특허를 꽤 많이 출원을 해서 그 IP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은 정말 제품단에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상장을 목표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기술 특례 상장. 네, 기술 특례 상장 이런 거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기업은 마이노멀이라는 기업인데요. 마이노멀도 사실 라라스윗이랑 비슷하게 처음으로는 와디즈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 상품이 뭐냐면 저당 감미료거든요. 그래서 알룰로스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와디즈에서 2억 정도 펀딩을 성공을 해가지고 사업화가 되었고 22년도에는 17억 정도로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받았대요.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설립했던 기업형 벤처 캐피털 중에 JYP 파트너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출범을 하면서 첫 투자처로 정한 스타트업이 여기래요. YP에서 유기농 거기 유명하잖아요. 집밥 하면서 유기농 엄청 그쵸. 강조하시더니 약간 대표님이 유기농과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거는 창업 첫 해가 2018년인데 2018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전환을 했던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고 2022년도에는 74억 그리고 23년도 8월 기준으로는 122억 정도를 달성을 했대요. 여기도 아주 커브를 성장하고 있네요.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노멀 같은 경우는 다른 스타트업과 조금 다른 루트를 찾아서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데 브랜드 제품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은 소셜 다이어트 앱이라고 인아웃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어플은 처음으로는 대표가 약간 키토 식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마이노멀 제품들을 생산을 했었는데 키토제닉 식단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니치 마켓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넓혀서 이제는 식단 관리를 하는 그런 소셜 다이어트 앱으로 개발을 했고 지금 가입자 수가 100만이고 다운로드 수가 14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여기는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쵸. 아, 근데 저 인아웃 이거 써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대박이다. 이게 네. 보통 식단 기록하는 게 네. 영양 성분 내가 얼만큼씩 먹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페인 포인트였는데 여기는 이제 나랑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업로드한 거를 바탕으로 내가 뭔가 검색을 하면 바로바로 칼로리 포함해서 탄단지 몇 그램씩 있는지까지 영양 정보를 불러와줘가지고 식단 기록하는 측면에서 사용하기 좋았어요. 맞아요. UI, UX 분석한 글들도 좀 많았고 애초에 대표가 생각을 했던 게 다이어트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즌성이 좀 있고 개인의 의지에 좀 달려있는 시장이고 부담이랑 강박을 억지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리텐션이 주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뭔가 소셜 기능을 넣어가지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배틀 기능을 제공을 한다든지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해서 국내에서 성공한 어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한 새 스타트업과는 진짜 다른 루트를 타고 있군요. 그쵸. 이걸 좀 키우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약간 커머스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정말 규모가 커지면 저희 저번 주에 얘기했던 당근처럼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네요.
또 DAU가 아예 안 나오는 거는 또 아닌지라 네, 어떠한 행보를 가실지 계속 지켜볼 만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커머스 잘 만약에 붙일 수 있으면 여기는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에 관심 가지고 있는 데니까 그렇죠. 여기만큼 이렇게 응집되어 있는 집단이 없죠. 그쵸. 거기서 뭔가 식품계의 무신사처럼 흔한 걸 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로 푸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 건강관리 시장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처음 얘기한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계속 가속화가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그리고 그 IoT 기술이 발달되면서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측정하고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이 고도화되고 있는 그 두 개가 맞물리면서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들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본인 알레르기 검사하는 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사실 일상생활을 살면서 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두드러기가 났나? 약간 이런 걸 발견을 해서 내가 이런 식품이나 이런 상황에 알레르기가 있구나를 아는 편이었는데 미리 알자라는 흐름이 또 새롭게 생긴 것 같아서 그걸 관리하는 시장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 뱅크샐러드에서도 네. 유전자 검사하는 그런 거 엄청 흥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결국에 마이데이터의 일환으로 재미 삼아서 검사도 하면서 그 데이터가 축적되고 헬시 플레저 트렌드와도 어떻게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는 하네요. 그 뱅크샐러드에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미생물 검사도 하잖아요. 맞아요. 미생물은 꽤나 최근에 생겼는데 저는 뭔가 이제 저당 다음 넥스트 트렌드가 미생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품들에 대한 수요가 또 엄청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뭔가 장을 건강하게 이런 거는 요새 또 주목받는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의료 쪽에서 좀 겹쳐있는 게 기능의학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해주신 것처럼 알레르기 같은 것들 포함해서 나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거를 대사나 이런 거를 다양한 검사로 측정을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이런 영양분들을 보충하고 이런 걸 되게 심층적으로 알려주는 의료 서비스들도 조금씩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숫자로 보게 되면 그걸 관리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심리를 되게 잘 이용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건강에 대한 거는 앞으로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이제 고령화 트렌드와 발맞춰서 그쵸. 시니어에 대한 것도 수요가 엄청 커질 테니까 그 안에 또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시니어들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식 물불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UX를 엄청 간편하게 만들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앞으로의 헬시 플레저 시장이 커지기 위한 하나의 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 또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시죠. 저희 영광전자에서도. 좋습니다. 셀스 모드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저는 이 시장이야말로 소비자들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아야 되는 시장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각종 수치를 봐서도 그렇고 여러 제품에서도 알려주는 것들이 그냥 단순 키워드로 제로라는 거에만 꽂혀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어쩔 수 없는 건 제로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강력하다. 공감합니다. 매력 있는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소비자들도 똑똑해지니까 기존에 퉁 쳐가지고 대체감미료라고 표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는 그런 뭔가 법안이나 규율들이 하나씩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식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고지식한 고리타분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 식품이라는 거를 선뜻 이렇게 잘 수용하게 되지 않기는 해요. 특히 천연 감미료가 아닌 합성 감미료를 활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완전 이런 제조? 가공식품 제조 딴에서 풀리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전체적인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니즈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들이 많이 나오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장이 커가려면은 어쩌면은 R&D와 연구가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문득 드네요. 사람들을 계속 설득시키면서 결국에는 사람 파이가 많아야 되는 거니까 네, 설득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맞네요. 설득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뭔가 데이터가 쌓이면은 좀 더 확신을 갖고 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안녕. 안녕.